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한강 자전거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왼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우산과 스마트폰을 함께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오른쪽에는 올림픽대교가 보입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4일 정도 오면 장마가 종료될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주말인데 토요일 저녁 8시 직후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야 되는데 아직 가로등이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의 주인공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인리 하러는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의 실존 인물인데요. 1997년에 개봉된 영화 Seven Years in Tibet, 티벳에서의 7년 영화의 실제 인물이 하인리 하러고 그걸 이제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 실제 인물 하인리 하러는 어떤 사람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38년 7월 24일 세계 최초로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올랐고 세계 최초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1962년에는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의 최고봉 뉴기니 섬의 서쪽 지역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푼착자야 7대륙 최고봉 중에 오세아니아 최고봉입니다. 푼착자야 해발 4,884m를 또 세계 최초로 오르기도 했던 인물이고 그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그 아이거 세계 최초로 오른 시점이 1938년인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58년에 그 아이거 세계 최초 등정을 소재로 한 글을 썼습니다. 그게 제목이 더 화이트 스파이더, 한글로 하얀 거미입니다. 하얀 거미, 영어로는 더 화이트 스파이더. 그 책을 써가지고 이제 등반가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요. 그 책이 하얀 거미라는 책이 산악인들한테는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그게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100만 부도 아니고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자, 이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얀 거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내에도 산악 문학이 몇 가지 있죠. 그 알프스 3대 북벽 아이거 등정을 그린 게 영광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정광식 씨 책인가 있을 겁니다. 그게 다시 새로운 제목으로 재발행된 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전 아이거 북벽이라는 제목으로 재출판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아이거 북벽은 정말 도전의 상징입니다. 거기를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이 하인리 하러고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의 실존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하인리 하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스포츠 브랜드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자,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는 뭘 의미합니까? 미국 브랜드 나이키. 로마 신화에서는 빅토리아, 그리스 신화에서는 니케, 승리의 여신인데요. 그 승리의 여신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지 않습니까? 영어
나이키를 신으면, 나이키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는 미국 브랜드 나이키가 리복보다는 좀 뒤졌는데 20여 년 전에 Just Do It, 주저하지 말고 당장 실행해라, Just Do It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나이키가 공격적 마케팅을 한 결과 지금은 나이키가 리복을 압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 브랜드 아식스는 뭘 의미합니까? 아식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 이 말을 라틴어로 표현해 가지고 그 라틴어 이니셜 합성어가 아식스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는 뭘 의미할까요? 아디다스, 여러 의견이 있긴 한데요, 그중 한 가지가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그 이니셜 합성어다 라는 의견도 있고, 거기에서 분리된 게 퓨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브랜드 휠라도 있죠. 휠라, 1911년에 휠라 삼형제가 창립한 이탈리아 브랜드.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는 뭘 의미합니까? 자, 여러분들 미국 브랜드 노스페이스 아시죠? 노스, 북쪽이란 뜻이고, 페이스는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벽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스페이스는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 그 옷의 브랜드의 로고가 약간 곡선형으로 꺾어진, 그게 세 개가 겹쳐 있는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알프스의 3대 북벽은 정말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거듭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돼서 거기를 클라이머들의 공동묘지다 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알프스의 3대 북벽은 등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등산이라는 게 요즘은 스포츠고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과거에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다, 높은 산은 신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은 정말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또 오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경외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그게 언제 등산이 스포츠의 영역으로 전환이 됐을까요?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3년 전입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오르막길 올라갑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연도이기도 합니다. 1789년. 그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 즉 17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의 산악마을 샤모니가 있습니다. 샤모니, 거기에서 1924년에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가족 여행으로 12년 전 2010년도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샤모니가 해발 1030m 고지인데요, 거기서 케이블카를 타면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올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몽블랑 뭘 의미합니까? 프랑스어로 몬은 산이란 뜻, 영어의 마운틴에서 어원이 왔고, 프랑스어로 몬은 산이고, 블랑은 하얗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얀 산, 만년설로 뒤덮인 하얀 산이다. 그게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인데요. 그래서 그 샤모니에서 에기드 미드 전망대까지 가서 몽블랑을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프로 산악인들은 몽블랑 정상 갈 수 있지만 아마추어들은 보통 그렇게 에기드 미드 전망대 해발 3842m 고지에서 해발 4807m 몽블랑을 조망합니다. 저는 12년 전 2010년도 10월 달에 가족 여행으로 에기드미디 전망대에서 몽블랑을 조망했었습니다. 사방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태산줄령의 연소,
운해 구름의 바다였습니다. 만년설이 두텁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786년에 어떤 탐험가가 그 전까지는 몽블랑을 바라볼 때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도전 정신이 생겼었습니다. 저길 한번 올라가 볼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거기에 세계 최초로 몽블랑에 오르는 사람한테는 상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도전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2년 4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인문학서적 두 번째로 출판한 게 바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인데요. 그게 이제 등산에 관한 거고, 부제목이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는 제목인데요. 그게 2020년 3월에 제가 인문학서적 두 번째 출간작입니다. 여하튼 등산이 이제 1786년부터 이제 스포츠의 영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정도로 등산의 기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인리 하러가 그 알프스가 히말라야가 도전의 대상이 된 것은 그 이후 시기고요. 처음에는 알프스가 유럽의 중심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알프스의 봉우리들이 유럽의 산악인들한테 도전의 이제 대상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프스 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가 세계 봉우리, 그게 노스페이스 알프스의 3대 북벽인데요. 마터호른,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세 봉우리입니다. 마터호른,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이거가 가장 오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이거는 수직 절벽에 가까운 그 구간이 한 1800m, 즉 1.8km 정도가 수직 절벽에 가까운 구간이 있어서 거기를 올라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서 클라이머들의 공동묘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아까 하얀 검이라는 그 아이거 세계 최초 등정자 하인리 하러가 세계 최초 등정을 했던 게 1938년 7월 24일이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58년에 출판한 책이 하얀 거미 더 화이트 스파이더인데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 아이거 수직 절벽에 가까운 구간 1800m 중에 상단부에 상습 눈사태 구역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거기서 눈사태 이런 눈이 쏟아져 만년설이 쏟아져 내리고 얼음 덩어리가 쏟아져 내리고 이런 구간이 있는데요. 그 모양이 꼭 거미처럼 거미의 다리처럼 그 눈사태 구역이 보인다라고 해서 하얀 만년설의 이제 눈사태 구역이죠. 그래서 하얀 검이라고 칭하게 됐다고 하고, 그 책 제목이 더 화이트 스파이더, 하얀 검이 1958년에 출판이 돼서 그게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5년 전인 1953년에 그 하인리 하러가 티베트에서의 7년이라는 책을 써서 또 엄청난 책이 또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리 하러의 인생 역정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인리 하러는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의 그라체 대학의 그 지리학과 재학 중이었습니다. 지리학과 체육학을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스키 강사를 하기도 했고 산악 가이드 역할도 하면서 아르바이트 돈을 벌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912년생이고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잠실 나들목 통과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만 94세까지 사셨고, 그보다 한 살 적게 사신 분이 레이건 대통령 93세까지 사셨는데요. 하인리 하러가 1912년에 태어났고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4세까지 사셔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수명이 비슷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인리 하러는 24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1936년도입니다. 1936년 24살의 나이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 송기정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 출전하셔서 2시간 29분, 그 당시로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2시간 29분의 기록으로 마라톤 우승 월계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분이 송기정 선생님인데요. 그 송기정 선생님께서 출전하셨던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그 하인리 하러도 그 베를린 올림픽의 스키 선수,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스키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인리 하러가 그 정도로 스키도 잘 타고 등산도 잘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꿈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근대 등산의 발원은 제가 1786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 150년 정도가 지난 1930년대죠. 1930년대 이제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들이 하나하나 사람에 의해서 이제 등정에 성공을 해 갔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알프스에서 히말라야 세계 최고의 봉우리들이 8,000m급 봉우리들 14개가 운집에 있는 히말라야 쪽으로 관심이 이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히말라야 최고봉,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독일은 난가 파르바트 해발 8,126m 난가 파르바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세계 최초의 거기를 오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결국은 에베레스트는 1953년에 세계 최초의 등정이 이루어집니다.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뉴질랜드의 탐험가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함께 1953년에 에베레스트에 세계 최초로 오르게 되는데요. 영국은 뭐 자기들이 세계 최초로 올랐다고 하죠. 자기들 식민지 국가에서 오른 거에 대하여. 그게 1953년이고요. 난가 파르바트는 이제 독일이 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서는 9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해발 8,126m. 근데 난가 파르바트가 정말 오르기 어렵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3대 봉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입니다. 아이거의 북쪽 벽, 그게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 첫 번째고요. 아이거의 북벽. 두 번째가 난가 파르바트의 남동쪽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루팔봉이라고인가 할 겁니다. 난가 파르바트의 남동쪽에 있는 봉우리, 그걸 루팔봉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또 두 번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 두 번째가 난가 파르바트 남동쪽의 루팔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미의 최고봉 아콩카과. 남미의 최고봉 아콩카과는 해발 6,960m입니다. 남미의 최고봉 아콩카과는 해발 6,960m인데요.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데가 남미의 최고봉 아콩카과입니다. 해발 6,960m. 안데스 산맥인데 아르헨티나에 있죠. 그래서 그 아콩카과의 남벽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봉우리 세 번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가 아이거 북벽, 난가 파르바트 남동쪽에 룹탈벽인가 길 겁니다. 그 다음에 난가 파르바트 남벽 뭐 이런 건데요. 그만큼 난가 파르바트는 오르기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어몽길 대장님 아시죠? 그분께서 히말라야 14자 플러스 2자에서 16자를 세계 최초로 오르셨는데요. 원래는 이제 8,000m급이 14자인데 과거에는 14자만 인정했는데 요즘은 16자까지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두 자는 독립봉우리가 아니라 기존 14자 봉우리의 연속된 종속봉이다 해가지고 독립봉으로 안 봤는데 요즘은 그것도 독립봉으로 봐서 8,000m급을 16자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몽길 대장님께서 히말라야 8,000m급 14 플러스 2 총 16자를 세계 최초로 오르신 분이기도 한데요. 엄대장님은 좀 이따 건네야겠습니다. 어몽길 대장님은 그 정도로 유명한 산악인이신데 난가 파르바트에 3번 도전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셨습니다. 2번은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하셨는데요. 1990년인가 그때 난가 파르바트의 루티난 코스, 정통 봉우리죠. 루티난 코스 거기를 이제 딱 도전을 하셨는데 실패를 하셨습니다. 실패를 하시고 다음 연도인가 다른 코스에 또 도전을 하셨는데 갑자기 정상 부분에서 눈이 너무 많이 쏟아져 버려서 폭설이 내려가지고 하산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동상에 걸리셔서 엄지 발가락을 절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몽길 대장님께서.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다시 그 동상에 열리셨던 그 봉우리 그쪽으로 다시 오르셔가지고 성공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난가 파르바트를 3번째 도전 만에 성공하셨다. 그만큼 난가 파르바트가 오르기 어렵고, 난가 파르바트는 무슨 뜻이냐? 우리 불경을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불경을 언어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불경을 작성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난가 파르바트가 무슨 뜻이냐면 벌거숭이 산이라는 뜻입니다. 벌거숭이 산, 벌거벗은 그런 산이다. 그러니까 뭐 나무 이런 거 거의 없고 암벽만 있고 만년설 빙벽으로 되어 있는 벌거숭이 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난가 파르바트가 산스크리트어로. 여하튼 난가 파르바트가 그러기 이제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해발 8,126m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하인리 하러가 원래 이제 뭐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의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스키 선수이기도 했고, 개막식 때 기수단 입장할 때 오스트리아 국기를 들고 입장할 정도로 촉망받는 스포츠맨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36년 만 24세 때인데요. 그로부터 이제 2년 후에 세계 최초로 아이거 북벽 등정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전부터 독일에서는 수년 전부터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총 4차례 보냈는데 다 실패하고 31명의 사망자만 발생이 됐습니다. 독일의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가 4차례 걸쳐서 파견이 됐는데 3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성공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5차 원정대를 보내는데 이제 선발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이니 하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무명의 청년이, 회고록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명의 청년, 즉 이름 없는 청년이 그 독일의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뭔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오르자라고 작심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1938년 7월 24일 세계 최초로 아이거 북벽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 혼자 오른 게 아니라 4명이 올랐습니다. 독일의 헤크 마이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하인리하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독일 사람 2명, 오스트리아 사람 2명, 총 4명이 세계 최초로 아이거 북벽 등정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오스트리아의 하인리하르가 되는 거고요. 그 독일의 허크 마이어 등반가는 1949년에 아이거 초등 때부터 세계 최초 등정 때로부터 11년이 지난 시점이죠. 1949년에 알프스 3대 북벽이라는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 자기가 그 세계 최초 아이거 등정에 엄청난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게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많이 팔리진 않았었답니다. 그에 반해서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하르가 26살의 나이에 세계 최초로 총 4명 함께 아이거 북벽 등정에 관한 얘기를 쓴 책은 1958년에 출판됐습니다. 아이거 세계 최초 등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58년에 출판된 게 하얀 거미, 더 화이트 스파이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책은 1000만 부 이상이 팔려버렸습니다. 그만큼 하인리하르의 지명도가 대단한 건데요. 그 하인리하르는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쪽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인리하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티베트에서의 7년 영화의 실존 인물이기도 한데요. 여기 자전거 세워두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는 아니지만 주말인데도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인데 오늘은 주말치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산을 좀 걷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산을 좀 걷어 보겠습니다. 우산 걷고 좀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불빛이 있는 데서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자전거를 탈 때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았고 오른손으로는 우산하고 이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장착한 셀카봉을 오른손으로 우산하고 동시에 잡았었습니다. 자, 비옷도 입은 상태입니다. 자, 이쪽에서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인리하르가 그 작심을 한 거였습니다. 무명의 이름 없는 청년이 그 명예로운 독일의 난가파르바토 원정대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에 등정해야겠다라고 작심을 했고, 그래서 독일 사람 그 헤크 마이어 외 일명, 그리고 오스트리아 사람 하인리하르 외 일명, 그래서 총 4명이 세계 최초로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를 세계 최초로 올랐는데, 그게 역사적인 날이 1938년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올랐을 때 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뜨기도 합니다. 거기 오른 시점에서 이미 하인리 하러는 독일의 나치 친위대 SS 요원이라죠. 나치 친위대에 가입이 된 상태였다. 그리고 아이거 정상 해발 3979지에서 나치 깃발을 흔들려고 시도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거기를 오르고 나서 하산해서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와 만찬까지 했었고 또 사진도 찍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와 같이 찍었던 하인리 하러의 사진이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에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그 원흉인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부역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얘기도 있었고 나중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티벳에서의 7년 세븐 이얼스 인 티벳이 1997년에 브래드 피트 주연 브래드 피트가 하인리 하러 역할을 했는데요. 그 영화가 영화화 될 때 그 체험 자신의 회고록 그게 티벳에서의 7년이 발간된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53년이었는데 그게 1997년에 영화화 될 때 이제 독일의 부역자 나치의 부역자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하인리 하러가 어느 정도는 시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나이가 만 26세의 청년이 뭐 세상 물정 뭐 이런 경험, 통찰력 이런 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행위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하고 했었던 것 같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뭐 그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었다라고 인터넷 기사에 뜨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1912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지 16년 됐습니다. 94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하러가 세계 최초로 아이거 북벽 등정에 성공한 다음에 그 자신의 그런 스펙이 작용이 돼서 독일의 난가파르바트 원정대 5차 원정대에 선발이 돼서 인도 쪽을 통해서 난가파르바트에 올라가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루틴한 루트 도전에 실패를 했고 또 다른 루트를 좀 모색 정찰을 한 상태에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하산을 했는데 하산할 때 어떤 일이 터져버렸을 것 같습니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영국을 주축으로 해서 연합군이 결성돼서 독일에 항전을 했는데요. 그 인도 난가파르바트 등산로 입구인 인도를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난가파르바트 등정에 실패하고 내려오는 독일 원정대가 발견이 된 거죠. 정확하게는 파키스탄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파키스탄 쪽에서 영국군에 의해서 적대 국가인 독일의 원정대가 발견이 돼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 하러 포함해서 그 난가파르바트 독일 원정대는 다 영국군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자, 롯데 월드타워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구름이 잔뜩 끼어서 롯데 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고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인데요. 중간 이상이 구름 속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러닝크루 청년들이 지금 달리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그리고 조깅로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인데요. 조깅로의 폭은 한 5, 6m 되고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탄력이 있어서 걷거나 달리기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곳 석촌호수 조깅로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7월 23일까지
만으로 만 20년 5개월 가까이 20년 5개월 가까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훈련을 해왔고요. 42.19km 완주 횟수는 86회입니다.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한 4.2회 정도 되고,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한 67%, 즉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700km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0년 한 5개월 가까이 누적 훈련 거리 26,700km 정도 되니까 일평균 그 훈련 거리로는 한 매일 평균 한 3.63km 정도 됩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자, 저 청년들 달리기를 시작한 아까 준비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 맞고 우중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우자 가운데 중자 달릴 주자 우중주, 비 맞으면서 달리는 것을 우중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년 5개월 가까이 한 26,700km를 달렸으니까 매일 평균 3.63km 정도 달렸는데요.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매일 평균 석촌호수 1.5바퀴씩 20년 5개월 가까이 달려온 셈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요즘도 공식 대회 나가면 한 3시간 50분 정도의 풀코스를 주파하는데요. 연습 삼아서 혼자 뛰게 되면 뭐 달리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다 보니까 한 5시간 정도 천천히 뛰면서 펀런 즐겁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난가파르바트 하인리 하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하르가 영국군 수용소에 구금이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하인리 하르가 4번의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실패하는데 5번째로 영국군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결국 성공합니다. 그게 1944년 4월입니다. 4월 하순. 그러니까 1939년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군 수용소에 갇혔는데 5년 정도의 그 수용소에 구금된 생활을 하다가 1944년 4월 29일인가 그때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5번 도전 만에 성공해서 걸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2,000km를 걸어갑니다. 2,000km. 서울 부산이 한 400km니까 5배 거리죠. 2,000km 해당되는 그 거리를 히말라야 그 높은 험준한 빙벽, 암벽을 넘어서 변변한 등산 장비도 없이 21개월 동안 걸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945년 말이나 1946년 초에 그 티벳의 라싸에 도착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햇수로 7년 동안 거기에서 티벳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달라이 라마라고, 보통 명사 달라이 라마죠. 그래서 14번째 달라이 라마가 이제 거기에 계셨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14세가 출생 연도가 1935년이니까 만약에 하인리 하르가 1946년 초에 거기에 도착이 됐다면 달라이 라마는 이제 만 11세 정도 됐을 무렵일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소년기에 있는 달라이 라마,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하인리 하르는 1912년생이니까 달라이 라마보다 13살이 많은 거죠. 23살이 많죠. 하인리 하르가 1912년생, 달라이 라마가 1935년생이니까 하인리 하르가 달라이 라마보다 23살이 많은 거죠. 여하튼 그 하인리 하르가 달라이 라마를 이제 만나서 그 스승, 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양 문물에 관해서도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7년을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7년이 딱 됐을 때 1951년 우리로 치면 6.25 한국전쟁 중이었죠. 1951년에 중공군이 티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14세와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 2세 할 때 그 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달라이 라마 14세, 14번째 달라이 라마다 이런 뜻입니다. 달라이 라마 14세와
하인리 하르는 인도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티베트 망명 정부가 인도에 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티베트에서의 7년에 나온 그 어렸던 달라이 라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 지금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인리 하르와 그런 인연이 있었고, 나중에 2006년에 하인리 하르가 오스트리아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이 드신 달라이 라마 23살 연하의 달라이 라마 14세가 오스트리아까지 오셔서 조문까지 하실 정도로 친분 관계가 계속 유지됐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티베트에서의 7년 그 생활을 마치고 언제냐면 그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죠. 1951년도에. 그래서 2년이 지난 1953년에 티베트 생활 7년에 관한 회고록을 만든 게 바로 티베트에서의 7년, 영어로 7 years in 티벳입니다. 그 책이 1953년에 출간이 되면서 하인리 하르는 세계 최초의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세계 최초 등정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5년 후인 1958년에는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등정에 관한 얘기, 바로 하얀 거미, 한글로는 하얀 거미, 영어로는 더 화이트 스파이더에 관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1938년 7월 24일에 세계 최초로 하인리 하르 외 3명, 총 4명이 올랐었는데, 그거에 그 중에 독일 사람 헤크마이어가 1949년에 출간한 책 알프스 3대 북벽에 관한 책은 별로 팔리진 않았었는데, 그에 반해서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가 1958년에 출판한 하얀 거미 더 화이트 스파이더, 그 알프스 3대 북벽 아이거의 1800m에 이르는 그 북쪽의 암벽, 빙벽이죠. 거기에 상단부의 눈사태 지역이 거미처럼 뻗어 있다, 거미 모양으로 뻗어 있다 해서 하얀 거미, 더 화이트 스파이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가 상승 눈사태 구간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초로 하인리 하르가 오를 때도 거기에 눈사태가 2번이나 일어났는데 구사일생으로 천신만고 끝에 거기에서 죽지 않고 세계 최초 등정에 성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8년에 출간한 하얀 거미는 등반가들, 산악인들한테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고, 그게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얀 거미, 더 화이트 스파이더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4년이 지난 1962년에는 오세아니아 최고봉 인도네시아에 있죠. 거기 푼착자야, 해발 4880